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한 8분 57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10시 10분 정도가 9분이죠, 이제. 네.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예, 오늘은 제가 게을러서거나 뭐 집을 늦게 나와서라기보다는 아침에 제가 급하게 뭐 일 처리해야 될 게 하나가 좀 있어 가지고요. 그걸 좀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서 제가 게을러서 지각을 해도 양해해 주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튼 지금 서울은 지금 9월 1 일이고요. 서울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9월, 전 세계는 아니지만 네. 그 지금 9월 1일 아침 10시, 참 정신이 없네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10시 10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 예보가 서울은 계속 있고요. 이번 주 보니까 계속 비더라고요. 비고 지금 비가 내리고 나면은 쪼끔 날씨가 풀릴 법도 한데, 예보 기상 날씨를 보니까 계속 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좀 습하고, 예, 밤잠을 좀 설칠 만한, 뭐라 그럴까요? 열대야 같은 것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특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주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을 끊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지각을 한 게 마치 제가 어제 무슨 과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아주 걱정이 됩니다만, 술을 일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일절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전혀 뭐 필름이 끊긴 채로 제가 비 온 뒤에 뭐 지각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술을 안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고요. 혹은 나는 술을 안 마시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술 마시고 맨날 필름이 끊겨 들어오더라. 뭐 이런 경우라면, 또 관심이 조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종 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네, 저와 김준호 감독님, 최희선 PD님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윤희 님께서, 항상 그렇듯 먼저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윤희 님께서는 제가 좀 늦은 거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No worries."라고 이렇게 따봉까지 하나 날려 주시고, "음주 방송도 괜찮습니다." 하셨는데, 아침부터 음주 방송을 하기는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녁 시간에 음주 방송 같은 거는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비욘디가 건강 채널이다 보니까 뭐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 뭐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 마시는 거는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약간 서로,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각자 그냥 좋아하시는 술들 자기 전에 뭔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한 잔씩 갖다 놓으시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 잔 마시면서, 혹은 술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무알콜 맥주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놓으시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술이 물론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참고로 과거에는 소량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와인이죠. 예예. 레드와인. 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 그래 가지고 매일 이렇게 소량을 드시고 주무시는 거를 하나의 뭐 영양제 챙겨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학적으로도 레드와인에 있는 일정 성분이 우리 심혈관 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실제로 그거를 많이 신뢰했고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죠.
그리고 뭐 약간의 그 알코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혈관 확장 성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마저 있어서 어 과거에는 뭐 한두 잔 정도의 술은 뭐 건강에 무해하다. 예. 건강에 무해하고 특정 종류의 술은 건강에 유익할 수조차 있다. 가 정설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암 환자분들에 대한 뭐 생활 관리 지침이나 뭐 이런 암 협회에서 나오는 권고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남성은 이제 술에 맞는 술잔,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잔, 와인은 와인잔 뭐 이런 식으로, 맥주는 맥주잔, 그 잔으로 2잔까지는 남성은 암 환자이더라도 뭐 이거는 가능하고, 여성은 1잔 정도가 가능하다. 예. 이런 식의 권고안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과거형입니다. 다 과거형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잔의 술도 건강에 무조건 나쁘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세게 시작한 데가 이제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이제 권고안을 내기로, 음주와 관련된 권고안에서 1잔의 술도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 무조건 안 좋다. 예, 이거는 뭐 심혈관계, 암, 뭐 모든 질병 다 통틀어서 일단 1잔의 술도 무조건 안 좋다가 지금은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적절한 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혹은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기 위해서, 내 불안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량의 술은 오히려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과해지면 당연히 안 좋죠. 과해지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 방송을 하더라도 비혼디기 때문에 이 한 잔의 술도 일단은 몸에는 안 좋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결정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비혼디에 계시는 이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 예. 운영진들께서 정해 주시면은 저야 따를 따름이죠. 네. 세 번째로는 몬순이 님께서 인사해 주셨다가 기다리시다가 시작 안 하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는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미니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우주나무 님께서는 "선생님도 정신없는 월요일 아침." 이렇게 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은 휴식 모드에서, 워킹 모드로, 일하는 모드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일상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브레인의 모드 체인지처럼 휴식에서 일 모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쌓였던 뭐 여러 가지 회사나 일적인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이 진행될 업무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야 될 수도 있고, 보고받을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요일 날 아침엔 정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가지고 있는 이 비욘디와의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한 주의 시작을 딱 알려주는 루틴 같은 거여서, 그래서 오히려 정신없이 와서 여기서 뭔가 멘탈을 잡고 그다음에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니리 님께서는 "월요일 아침에 원장님 뵙는 걸로 시작하니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항상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걸로 마음을 따뜻하게 시작하니까 항상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정신과적인 궁금함이나 뭐 여러 가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알코올과 상관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시간이 가능한 한, 오늘도 뭐 시간은 쪼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중간중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찾는 김영사 님께서는 진짜 형사님이신가 봐요. "번아웃 오고 마음 수양 중인 김영사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스모킹 건이나 범죄나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공중파나 유튜브 등등을 나가게 됐는데,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뭐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범죄 심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정신의학이라는 거를 제가 뭐 서브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정신과 의사 영역 내에서 이제 가장 프로파일러와 유사한 영역이 있다면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 그래서 법정신의학이거든요. 이제 수용 시설에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 부터 혹은 수용 시설에 이제 수감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그러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는 영역이든 혹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심리에 의해서 어떤 정신 상태에 의해서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역시도 법정신의학의 영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정신의학은 쪼끔 약한 편이라 물론 이제 그 뭐 공주국립병원이라든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무부에서 이제 수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신과 병원이죠. 예. 법무병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법정심리학의 영역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고 일부 선생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진료나 연구나 뭐 이런 영역을 학문을 다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의 그냥 희망은 저는 일정 부분 이제 대중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가 법정신의학에 대한 걸 좀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분야를 더 깊이 파시는 분들께서 더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는 뭐 지금 대학에 있는 입장이 아니고 뭐 어쨌든 제가 지금은 개원 의사이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는 물론 있죠. 하지만 이런 영역에서의 부분들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로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 감투가 아닌데도 계속 그 감투를 조금씩 썼다 벗었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님께서는 술 마시고 놀 시간도 없습니다. 유인님께서 일 때문에 바쁘신 거죠. 저도 아이 낳기 전에는 소주 한 병은 꽤 많이 드셨네요, 유니님. 소주 한 병은 마실 수 있었는데요. 8년 동안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반복하니 마시려니 핑 돌고 얼굴도 빨개져서 안 마십니다. 이게 우리 술이 그러니까 우리 술이래요. 우리 뇌가 소위 말해서 술에 절어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쩐다 그러죠. 쩌드는. 이게 간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동일하게 분해를 계속 해냈는데 왜냐면은 간은 신체 조직이기 때문에 이 활동성이 비교적 유지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돼서 간이 일정 부분 파괴가 되면 오히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늦어지겠죠. 근데 이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얼마만큼 사람마다 있냐는 이 타고난 기질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우리 뇌는 물질에 대해서 특히 이 알코올 등 이렇게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특정 효과, 술로 인해 가지고 취하는 게 이제 특정 효과일 텐데 그 특정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점점 그 용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면제를 하나 먹으면 충분히 잤는데 어느 순간 하나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용량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소주를 뭐 한두 잔만 마셔도 취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두 잔 가지고는 취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3-4잔이 되고 1병이 되고 뭐 2병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 효과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내성 효과는 술을 끊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쪼끔만 마셔도 금방 취하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금방 내성이 생겨서 몇 잔 마셔도 좀 덜 취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수레량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량의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필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필름이 날아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배만나와 님께서도 "배고픈 아침이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예. 유인 님께서는 예전에 그거 보셨군요. 예전에 홍 박사님께서 몇 년 전이죠 그래도. 이제는 꽤 됐을걸요? 5-6년 넘었을 것 같은데. 와인 한 잔 하시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도 와인 한 잔 하시면서 방송하신 적 있나요? 예전에 와인 드신 상태로 한번 들어오신 적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홍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제주도에서 풍경 좋은 데서 예 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 와인 한 잔 하시면 물론 와인 한 잔도 몸에는 안 좋긴 합니다만 와인 한 잔 그래도 정서적인 효과를 통한 건강 효과가 또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담감을 상쇄시켜 줄 정도의 정서적인 건강함으로 와인 한 잔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것도 네 멋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준 님께서는 "트라우마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트라우마는 죄송하지만 잊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즉 잊고 싶은 상처 그리고 정말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예 끔찍했던 경험들 혹은 부끄러운 경험들 혹은 음 마음 아픈 경험들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완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잊을 수 있는 약들이 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걸 잊을 수 있는 약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치료의 목표는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은 없앨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예. 즉 내가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마음 아픈 상처가 있지만 인제는 좀 무뎌져서 인제는 좀 자꾸 내가 이걸 세월이 흐르다 보니 좀 무뎌져서 '아 인제는 나한테 그닥 영향은 크지 않네. 그래도 가끔씩 떠올리면은 그래도 쪼끔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씁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네.' 정도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트라우마를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의 트라우마 외적인 경험들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주가 되면 얘가 메인이 돼 버리면 나는 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얘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 말고 다른 경험들이 많아져 버리면 얘는 여러 경험들 중에 일부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예 좀 옅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내가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트라우마의 증상 중에 하나가 회피가 있거든요. 예. 내가 내 트라우마와 관련된 걸 또 경험할까 봐 겁이 나 가지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근데 그래 버리면 트라우마는 오히려 극복하지 못해요. 예. 완화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트라우마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들을 축적해 나갈 때 예 트라우마는 어느 순간 나의 여러 가지 기억들에 다른 기억들에 파묻혀서 뒤로 밀려 버리는 거죠.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밀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예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불행한 바나나 님께서는 "귀멸의 칼날은 왜 유행일까요?" 이 되게 저한테 주시는 질문 중에서는 가장 시 신비합니다. 신비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재밌는 질문이죠. 애니메이션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일 주일은 순삭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 요즘은 좀 줄이려고 하는데 뭐 귀멸의 칼날이야 뭐 워낙 명작이어서 봤죠. 그리고 아마 그다음 버전이 애니메이션 조만간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귀멸의 칼날 다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될까를 보면 저는 이게 일본 특유의 정서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서냐면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그 인생이 너무 치열해요. 일본은 어찌 됐건 뭐 섬나라고 그 안에서 예전부터 이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각 뭐라 그럴까요? 영주들끼리의 전투가 엄청 심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여러 가지 그냥 전쟁통에 말려든 게 일본의 거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2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그 어떤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그 비참함과 치열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의 칼날 역시도 스토리가 그렇죠. 예. 되게 비참한 어떤 조건을 타고난 주인공.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극복해 내려고 애를 쓰는 주인공. 예. 비참함과 치열함이죠. 그리고 이게 스토리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김멸의 칼날 못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그 영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난다는 거를 기대하니까 그 응원하는 마음으로 약간 보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본 드라마의 애니메이션 드라마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주인공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는 것들을 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뚫어내고 그 뚫어내는 과정이 이제 뭐 동료가 있던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극복해내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회복 탄력성의 어떤 하나의 요인 같은 걸로 잡자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많은 뭐 전 세계 분들이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이유는 여튼 우리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그 계속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과거보다는 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영역이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타격감은 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인류가 멸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마저 있었던 게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예.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더뎌졌다면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그 진화하면서 그 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 자체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약간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리 있나요? 그래서 WTI 7 님께서는 "벌써 9 월이네요. 9 월의 시작도 맑은 눈의 원장님과 함께네요."라고 하시면서 "원장님 애니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네요. 김연의 칼날은 애니메이션이어서 그런지 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처절해서 한편으로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낍니다. 진격의 거인도 비슷하잖아요 보면. 진격의 거인도 근데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거는 그 조직이죠. 사회의 힘으로 나 약간 덕후 같긴 한데 약간 신조 사사게요 약간 이런 이 약간 덕후들은 이거 아시거든요. 약간 그 사회의 힘으로 한 여러 가지 영웅 같은 인물들이 설령 처절하게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어받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 준다는 메시지 같은 것들은 같이 있는 것 같죠. 약간 원래는 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옆으로 샜네요. 웃기지만 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HKJ3876 님께서는 오늘 주제랑 연관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술과 벤조 계열 항불안제 작용이 비슷하다는 어떤 한의사의 주장이 있던데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술이랑 벤조다이제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술은 이제 술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알코올이라는 성분만 따졌을 때 알코올과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안정제의 그냥 성분 계통의 이름입니다. 좀 더 큰 이름이죠. 예. 벤조다이아제핀 안에 이제 뭐 아티반, 로라반 이게 같은 약이거든요. 로라제팜이라는 성분명입니다. 그리고 뭐 리보트리 클로나제팜, 클로나제팜이라는 성분명이고요. 그리고 뭐 자낙스, 알프람, 자나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알프라졸람이라는 계열의 신경안정제입니다. 즉 벤조다이아제핀 안에서 각각의 성분에 따라 가지고 약의 강도나 그리고 약의 지속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약을 구분하거든요. 이 어찌 됐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와
알코올은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부위를 동일하게 건드리는 물질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바라는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약간 그 나른함, 편안함, 졸리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경 안정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세게 건드려 주면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벤조다이제핀은 기본적으로는 가바에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거의 유사한 물질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벤조다이제핀은 이제 순수하게 가바만 건드리고 난 다음에 분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가바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쪼끔 독성 영역, 알코올도 높아지면 독성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가 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한번 대사되면서, 간에서 한번 분해된다는 거죠. 한번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해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알코올이 가바를 건드리는 것과의 반대작용을 일으켜요. 약간의 그 숙취 물질에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약간 불쾌하게 깨웁니다. 예. 그러니까 알코올은 약간 나른하게 만든다면 알코올이 분해된 물질은 오히려 불쾌감을 만들어내고 숙취를 유발하고 잠에서 깨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벤조랑 술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아닌 이유가 결국에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주제에 대한 걸 그래도 쪼끔 이어서 한다면 제가 오늘 주제를 왜 가져왔을까요? 네. 항상 그렇듯 저는 비욘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의 경험 기반으로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주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자, 기본적으로는 사람마다 술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 그러면 적정 이상의 술만 들어가 버리면 바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예. 예. 취하고 당연히 얼굴 벌개지고 어느 정도 적정 시간 되면은 필름이 날아가겠죠. 근데 알코올 분해 효소가 비교적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있으면서 술도 비교적 잘 드시는 분들, 저 같은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술을 즐기는 편이고 뭐 아주 과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어울려서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자주 가지는 편이고 비교적 술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예. 다행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술이 좀 강하신 분이라 유전자적으로 어느 정도 술을 좀 타고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지금 술을 마셔도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잘 드세요. 참 신기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진짜 젊을 때도 그러셨는데 나이가 드셔서도 저보다 저도 웬만큼 술을 잘 마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더 술이 강하세요. 아직까지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어머니도 약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술을 잘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는 얘기는 필름도 거의 잘 안 끊깁니다. 비교적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집에 귀가를 해요. 물론 술이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간간이 있긴 한데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저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약간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휴식 모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신에서 각성을 하고 있는 힘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는 집중력의 힘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인사불성이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냥 가볍게 가족들하고 대화 나눈 것들을 기억 못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나 집에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가족들 얼굴은 본 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름이 끊긴다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휴식 모드로 넘어가면서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버리는 거죠. 예. 아마 이런 경험들이 주로 소시적의 대부분이죠. 예. 20대 때. 그리고 술을 좀 일찍 배우신 분들은 10대 후반. 요즘은 좀 드물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옛날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저한테 술 주시려고 하시는 부모님 친구분들 예.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고3 때는 100 일주라 그러죠. 수능 100일 전에 마시는 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요즘은 다 없어졌을 걸로 생각하고 요즘은 뭐 미성년자들 술 마시면은 특히 식당에서 술 마시면은 업주가 처벌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술에 대한 것들이 쪼끔은 더 엄격해졌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튼 소시적에 이제 술을 마시고 필름을 끊기는 건 본인의 주량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에서는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즉 내성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뇌는 아직까지 술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적이라는 건 우리 뇌가 아직까지 팔팔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예전에는 술을 좀 마시면 필름이 나갔는데 요즘은 술을 마셔도 필름이 안 나가. 이 얘기는 내 뇌가 술에 어느 정도 쩔어 있기 때문에 그 내성 때문에 술을 마셔도 필름이 안 나간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들은 뭐 사회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자리를 가져야 되는 경우들은 있을 거예요. 그게 회사가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혹은 일 때문이든 예. 혹은 때로는 뭐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예. 가까운 친구분 혹은 뭐 이건 물론 안 좋은 경우입니다만 혼자서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술이라는 건 어찌 됐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에서 대사를 거친다고요. 예. 어 신경안정제는 일단 들어가면은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 반면에 술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네. 1 시간이면 1 시간, 2 시간이면 2 시간 뭐 회식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일정한 양의 술이 뭐 좀 속도가 빠를 때도 있다가 느릴 때도 있다가는 하겠지만 술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술은 우리 간에서 계속 그 분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분해를 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술을 오랜 기간 많은 양을 마신다면 이거는 술을 일정 기간 일정 양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술을 아무리 많은 양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면 우리 간에서는 그걸 계속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인해서 우리 뇌에 필름이 날아갈 정도의 취함은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간에서 계속 이 알코올을 분해해 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같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 숙취를 같이 느끼면서 어느 순간 몸이 괴로운 상태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적정량을 넘어서는 알코올이 이 우리 뇌에 작용을 하면서 필름이 나가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무리 많은 양을 마셨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마셨을 경우죠. 그럼 반대로 필름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단시간 내에 예 알코올이 적정선 이상을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즉 알코올이 단시간 내에 흡수되고 우리 혈중 농도에서 알코올의 농도가 일정 수치를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필름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끄럽지만 필름이 날아간 적이 있었다 그랬죠. 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일을 마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 어 술자리를 급하게 가야 돼서 술자리를 갔는데 거기는 이미 술자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일 때문에 늦게 가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 중간중간 술도 마시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빈속이죠.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제 뭐 늦게 왔으니까 좀 더 마시게 되면 후레자 삼배라 그러나요? 하여튼 예 더 마시게 되면 예. 나는 공복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눠 마셨던 술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눠 마셨던 술을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가뜩이나 제 위안에 음식물이 좀 섞여 있다면 음식물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믹스되면서 흡수가 되는 게 좀 더뎌질 텐데 그것도 아니고 빈속이면 얘는 그냥 한꺼번에 흡수돼 버리죠. 그리고는 혈중의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올려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쪼끔만 더 마셔 버리면 예 선을 탁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술 앞에 장사 없어요. 술 앞엔 절대로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고농도의 알코올이 한꺼번에 높아져 버리면 예. 그럼 필름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다가 술 자체가 만약에 독주라면 증류주 계열의 독주라면 예. 알코올이 뭐 증류주가 돼 버리면 기본 40 도가 넘어 버리잖아요. 40-50도 이상의 독주가 돼 버리면 그러면은 훨씬 더 동일한 알코올의 양에 동일한 술의 양에 알코올의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훨씬 우리 뇌에다가 주는 자극은 훨씬 높아지겠죠.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정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쉽게 나타나겠죠. 내 간이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예. 물론 그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서 이제 알코올을 대사할 거기 때문에 분해할 거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필름이 나갔던 정신이 다시금 돌아오겠죠.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필름 나간 상태에서도 술을 더 마시거든요. 예. 술이 술을 부른다고. 주변에서 권하기도 하고 본인이 모른 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필름이 날아간 채로 정신 차려 보면 아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필름이 날아가는 어떤 원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다면 필름이 안 나가려면 예. 술을 마셨을 때 우리가 필름이 안 나가려면 당연히 술에 일단은 흡수를 좀 더디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기로는 도수가 낮은 술을 예. 여러 번 나눠서 마신다거나 설령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다 그러더라도 나눠서 마신다거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공복 상태에서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고 술을 마시는 거죠. 아니면 뭘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거나. 예. 그래서 우리 위에서 알코올이 흡수되는 거를 좀 방해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물들이 있으면 내가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 알코올이 더디게 흡수될 거거든요. 내가 술을 나눠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예. 물론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적절하게 당분을 좀 섭취해 가지고 알코올 분해에 대한 걸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술이 취한다는 개념은 알코올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폭탄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폭탄주와 관련된 거 폭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건 폭탄주를 마시면 술이 그만큼 더 취한다고 이야기해서 폭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폭탄주를 마시면 술이 빨리 취하는 건 예. 소주와 맥주를 섞었을 때 알코올의 강도가 더 강화된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이 한 잔의 술에 2잔 분량의 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겁니다. 예. 즉 맥주 한 잔에다가 소주 한 잔을 붓잖아요. 물론 이거를 농도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알코올의 농도는 떨어집니다만 기본적인 폭탄주는 예. 술 한 잔에 그것도 한 번에 또 폭탄주는 한 번에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한 잔의 술에 그것도 나눠 마시라는 한 잔의 술에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2잔의 술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2잔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면 당연히 취하죠. 예. 그러니까 폭탄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쪼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필름이 끊겼을 때 예. 즉 내가 술이 많이 취했을 때 곱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험하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구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누구한테 술을 배웠느냐에 따라 좀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무슨 의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왜 어떤 사람은 술이 취했을 때 곱게 취하고 어떤 사람은 험악하게 취할까에 대한 거를 의학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험악하게 튀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우리의 정신 세계는 내가 타고난 유전자적인 기질과 내가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라났느냐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술이 취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기질적인 측면, 내가 얼마만큼 폭력성을 기질적으로 내재해 있느냐, 난폭함을 내재해 있느냐, 상대방을 곡해해서 의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내재돼 있느냐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술을 배웠느냐 이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에 대한 영역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친구들한테 배우지 말고 어른들한테 술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술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집에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이 터지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죠. 남자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서 약간의 그 인사불성 상태에서 뭐 늦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아내 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잠도 못 자고 잠도 막 깨우고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뭐 받아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알코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잖아요.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자제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대부분의 아내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안 돼요. 혼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린 다음에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내야지 뭐 인사불성 직전의 상태에서 뭐 짜증을 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갖다 붙어버리는 식이 되고 이때는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거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 안 오세요. 소위 말해서 이 밖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죠. 어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좀 다른데 술이 아무리 취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은 찾아가야지.'라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신줄을 일찍부터 놔 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가 술에 약해서 그런가라기보다는 경험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초반 특히나 이건 초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건 술 마신 상태에서의 습관은 교정이 쉽지 않아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치료법이 술을 끊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집중력이나 자제력이나 소위 말해서 우리 전두엽의 영역을 약화시켜 버리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 편도에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예. 그 상황은 이 편도의 기억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본능적인 기억이라 본능적인 경험이라 한 번 습득돼 버리면은 이 영역은 교정이 쉽지 않아요. 수정이 쉽지 않아요. 이성적인 영역의 기억은 수정이 돼요. 우리가 뭐 반성을 한다거나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거나 행동 수정을 한다거나 하면 바뀌어요. 하지만 이 편도에서의 기억 영역은 경험 영역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술을 배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잡으면서 술을 드셨던 분들은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술을 마셔도 비슷한 행동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젊었을 때 한 번 밖에서 몇 번 자거나 이게 좀 슬픈 이야기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죠. 예. 밖에서 막 난동을 부린 다음에 뭐 이런 경험이 이 편도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버린 상태가 돼 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라고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도 전두엽의 기능이 술 때문에 상실돼 버리면 이 과거의 행동 패턴 그대로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술을 못 드세요, 이분은. 그 행동의 양상이 술이 많이 취했을 때 필름이 끊긴 다음에 위험한 행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게 폭력성이든 혹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든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이 잡혀 버리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술을 끊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저는 그냥 "술을 쪼끔만 마시면 안 될까요?" 예.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 자제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기존의 행동 패턴은 뭐냐? 술을 그냥 계속 마신 다음에 인사불성돼 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의 패턴을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서 '아 나는 술의 패턴 자체가 어느 적정량이 넘어가면은 사고 나는구나.' 그러신 분이라면, 그러신 분이라면 '아 나는 술을 끊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기에 대한 원죄는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어릴 적 술을 잘못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 버렸는데.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래 나는 술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담 쌓고 살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이야기 또 쪼끔 더 나눠 보면 네. 음. 김형준 님께서도 예 김형준 님께서도 예 인사를 트라우마 이분께서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 달아 주셨고요. 예. 그리고 원수희 님 돌아오셨네요. 예 다시 돌아오셔서 "선생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건강도 챙기시며 방송 강의 등 하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 제가 살이 좀 빠졌나요? 아마 머리가 지금 잘라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근데 흰머리가 확실하게 늘었죠?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예. 원수희 님께서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마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도 몸 관리하면서 예 술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리 님께서는 맥주 한 캔하고 집안일 시작하면 능률도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알코올도 도파민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책을 본 적이 있어서요. 혹시 도파민 수치와 관련된 처방약이 있을까요? 요즘 맥주를 끊으니 집안일 시작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참 혹시 도파민 수치와 관련된 처방약이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파민과 관련된 약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 총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도파민을 올려주는 약이죠. 이 약은 사실 정신과에서 쓰기보다는 신경과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떨어지는 질환이 파킨슨이거든요. 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정신과 관련된 영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우리 운동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떨어져 버리면은 몸이 둔해지고 꾸부정해지고 손 떨어요. 그게 파킨슨 증상이거든요. 도파민이 많아지는 또 다른 증상이 있다면 오히려 도파민이 많아져서 생기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조현병입니다. 예.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아져 버려요. 생각이 많아져 버리면 이거는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튀어버리거든요.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많아지는 걸 좀 줄여주기 위한 게 도파민을 줄여주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용량을 약하게 썼을 때는 이제 요즘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각에 기인한 여러 가지 우울. 대표적인 경우가 우울증에서의 생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자살이죠. 예. 그리고 뭐 불안 영역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강박입니다. 예. 그 불안에 대한 생각을 머리 안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게 강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도파민을 줄여주는 약들을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영역, 이 자꾸 자극적인 거를 탐닉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 정신의학적인 영역에서의 이 부분하고는 쪼끔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강렬한 자극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막 도박을 하다가 뭐 진짜 큰돈을 땄다거나 하는 뭐 이런 말도 못하는 강렬한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도파민 자체가 극도로 분비되면서 일정 부분 우리 뇌를 흥분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쇼츠 같은 거를 보면서 도파민 중독에 빠진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뭐 낮에 활동량이 너무 떨어진다면 처진다면 오히려 이거는 우리 뇌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파민의 영역 생각 외의 영역에서의 도파민입니다. 그런 영역이 다소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울증 약 종류가 NDRI 노르에프네프린이랑 도파민을 살짝 올려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처방 약으로는 이제 웰부트린, 예, 성분명으로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약간 처져 있는 경우 약간 조금 도움도 되고요. 부프로피온이 또 웃긴 거는 이게 집중력을 약간 높여준다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자제력이 약간 좋아져요. 내가 뭘 참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웰부트린, 부프로피온은 우울증 약으로도 승인을 받지만, 예, 금연보조제로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니 님께서 뭐 낮에 너무 술을 안 마시면은 처지는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뭐 술에 대한 자제력도 높이실 겸 굳이 약으로 찾는다면, 예, 제 생각엔 약으로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굳이 약으로 찾으신다면, 예, 웰부트린 같은 약들이 오히려 쪼끔은 더 맞으실 수도 있겠죠. 아.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저는 술 안 마셔서 모르는 주제인데 술이나 약물, 기타 다른 것에 의존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뭐 물론 술, 약물, 기타 뭐 의존하는 거에 대한 영역은 원인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면 1 시간도 넘게 떠들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회피죠. 회피입니다. 술, 약물, 게임. 네, 게임 또 얘기하면 또 뭐 난리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영역에 우리가 탐닉하는 이유는 현실이 괴롭고 현실에서 힘든 게 있고 현실에서 잊고 싶은 게 있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으로. 술을 마시면 기억이 흐릿해지죠. 약물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게임도 다른 세계에 내가 약간 이렇게 넘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회피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니 님이 아까 전에 미니 님께서, 예, 지금 잠시 휴직 상태로, 이거 아까 전에 그분이죠. 그 맥주 드셔야지 일하실 때, 기운 나신다는. 예. "살짝 우울증이 와서 렉사프로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예, 가는 김에 원장님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 주치의 원장님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셔서요." 음. 혹시 뭐 렉사프로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웰부트린도 한번 여쭤보시죠. 근데 웰부트린을 안 맞으신 분들은 완전 안 맞습니다. 예, 렉사프로랑 웰부트린은 우울증에 거의 뭐 양대 산맥 같은 약인데, 웰부트린이 맞는 분들이 있고요. 렉사프로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유전자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이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약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이 두 영역은 완전 달라요. 웰부트린하고 렉사프로는 타고나기를 다르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웰부트린이 맞으신 분들은 렉사프로가 안 맞고요. 렉사프로가 맞으신 분들은 웰부트린이 안 맞습니다. 약간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몬순이 님께서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해 주셨는데, 저를 좋게 봐 주셔서 그런 거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유. 오라피 님께서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난동 부리고 가족이랑 싸우고 경찰 부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인일지 가족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은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술에 대한 내용으로, 예, 술을 마셨을 때 우리는 왜 필름이 끊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필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건너 어떤 분들이 술을 그래도 쪼끔은 즐기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술을 끊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아 술은 그래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기호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역시 역사적으로 오랜, 예, 그 뭐랄까요? 지난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술을 건강하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잘 마시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해 놓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술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사랑방 같은 곳에서 월요일 날 아침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한 주 시작, 예, 다들 힘차게 기운 내면서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